이 시간에는 지금 이제 금리가 막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막 지금 시끄럽죠. 지금 어느 정도냐면 오일 쇼크보다 더 위험한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좀 조용한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조용하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굉장한 그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아주 간단해요. 코로나 때, 자, 돈이 풀렸죠? 자금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니까 계속 돈을 풀었잖아요. 전 세계가. 그때, 자,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인플레이션. 당연히 생기죠. 돈이 많이 시중에 돈은 많고 제품 한정돼 있으니까 가격은 상승하죠. 자, 그럼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풀린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리를 상승시켜요. 금리가 상승하니까 어때요?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자, 안정적으로 주는 5%의 이자와 불안전한 8%의 주식 투자라고 하면 뭘 가지시겠어요? 이건 8%가 올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금리 이자 5%는 꼬박꼬박 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돈 있는 사람들도 은행으로 돌아선다고요. 적금이나 이런 걸 간다고요, 다시. 여기서 돈을 빼서. 자, 돈이 없는 사람들, 돈을 꿔갖고 주식을 투자했던 사람 어떨까요? 금리가 상승하니까 갚을 돈이 는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빅스텝이라고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갖고 0.75%를 올렸다는 거예요. 올렸어요.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이냐? 28년 만에 최고 많이 올린 거예요. 막 0.15% 올린다고 난리 나요. 근데 0.75% 올려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올린대요. 무슨 얘기예요? 막 이자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빨리 주식 팔아가지고 이자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 같은 거 전에는 막 돈을 꿔갖고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집도 샀는데 이거 감당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도 많이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치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8억을 이자를 물어가면서 샀어. 돈을 꿔가지고. 그래서 2억 가지고 8억 빚져갖고 10억짜리 샀어. 올릴 줄 알았는데 얘가 이자가 확 뛰었어. 그랬더니 그럼 빨리 내놔야 되겠다고 했더니 금매 내놓으려면은 8억에 내놓으래. 아유, 없는 게, 야, 없애. 그 월세 내하고 내놨더니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많이 내놓으니까 더 떨어지게 내놨더니 7억에 팔린대. 그럼 어떻게 돼요? 집은 팔렸는데 돈은 마이너스 1억이야. 1억이 빚졌어. 집은 없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사람들은 더 떨어지기 전에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러면 물량은 느는데 그러면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기다리겠죠. 아니 계속 떨어지는 판인데 기다릴 거 아니겠어요? 그럼 기다려. 이 사람들은 금매를 내놔. 이 가격은 떨어져. 이게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주식하고 토지, 주택, 코인이든 다 떨어져. 그러면 이게 일본에서 18년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펙트라고 해갖고 두 개가 주식이 올라가면 땅값이 떨어지고 건물이 올라가면 주식이 떨어지고 이렇게 균형을 잡았어요. 돈이 일로 갔다 근데 둘 다 떨어져. 이해되세요? 그럼 자기 자산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면서 그럼 자 주식 예를 들면 주식이 떨어진다는 얘기 뭐예요? 회사들이 돈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돈이 회사한테 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불경기.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건 시작됐어요, 벌써.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방어할 거냐? 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숙제는 이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조적 대공황. 이게 심화되면 1928년, 30년도에 일어났던 대공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심화되면. 그런데 앞에 왜 구조적이라는 걸 붙였냐? 4차 산업은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이게
일시적인 파도가 아니라 쓰나미처럼 몇백 미터짜리가 날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히 일어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 직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용 없는 성장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기업이 성장하면 사람을 많이 뽑았다고요. 그래서 일자리가 늘었다고요. 근데 기업은 성장하는데 사람은 줄인다고요. 자동화돼가지고. 일반인들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이제 악순환이 오겠죠.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니, 더 이상 그 아파트를 살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면 집값은 이런 이유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 사람이 없어서 떨어진다고요. 인구 절벽, 어느 나라에도 있는 이런 문제예요. 세 번째는 가상현실. 더 이상 회사에서 일을 안 해요. 더 이상 백화점에서 물건 안 사요. 가상현실, 여기다 이렇게 하면 백화점에 내가 가 있고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회의를 다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끼면 다 모여요, 이렇게. 메타버스라고, 메타버스. 무슨 얘기예요? 딱 끼잖아요? 콘서트를 가요? 그럼 콘서트 안 간다는 거예요. 딱 끼면 콘서트 그 자리에서 내가 보는 느낌은 그대로 줘요.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내가 앞에 세 번째에 있는 그 느낌을 그대로 받는다고요. 이게 끼면. 음악 사운드. 그러면, 야, 그럼 맨 앞에 걸 주지? 그 돈이 틀리다니까요. 그 메타버스는 그 현실하고 똑같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S석은 얼마, 뭐석은 얼마, 이렇게 해갖고 그 자리에 가서 듣는 느낌을 준다고요, 이렇게. 집에서 이거 쓰고 듣고 있는데. 이해되세요? 그게 메타버스예요. 학교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들어와서 출석 부르고 그 자리에 앉아갖고 듣는다는 거야. 아바타들이. 나는 집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건물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가상현실. 자,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가상현실에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10만 명 모으려면 건물을 줘야죠. 그렇잖아요. 사무실이 있어야 근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집에서 이렇게 근무한다니까, 메타버스로. 가상현실에.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 여기 보면 메타라고 돼 있어요. 페이스북 이쪽이 다 메타로 이름 바꿨어요, 아예. 가상현실로. 이렇게. 그래서 가상현실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건물이 아예 없어요. 100만 명이 모이는데 컴퓨터 하나씩, 이거 하나씩 갖고 있으면 끝이라고요. 백화점을 내가 쇼핑을 다 하는데 백화점이 필요 없어요. 내가 물건을 사니까. 그냥 클릭해서 사니까. 근데 백화점 쇼핑하는 거와 똑같아요. 나는 발품도 안 팔죠. 피곤하지도 않죠. 교통이 막히지도 않는데 백화점하고 똑같이 쇼핑을 해요. 그걸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건물값은 떨어지죠. 상가는 비고. 그게 대공황이라니까요. 구조적 대공황. 그래서 이 구조적 대공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뭘 대비해야 되느냐. 서울대 나왔는데 직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아까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면 로봇가요. 그 파일럿 하나를 키우는데 1년에 1억이 든대요. 그럼 그 사람 4년 했으면 4억 들었죠. 비행기에다가 칩 하나 끼면요. 그 파일럿보다 더 운전 잘하는데 그 로봇가 4천만 원이면 평생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가격이 더 떨어지죠. 아니, 가격이 얼마나 들어가겠어? 얘 데이터 해서 넣었는데. 요리사가요? 똑같이 요리를 한다는 거예요.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로봇이 후라이드 치킨 튀기잖아요. 커피, 그거 컨설팅 해준 사람들 많아요? 그럼 우리 사장님이 직원 하나 안 쓰고 이번에 로봇 비서가 막 서빙하고 막 전화 받고 하잖아요? 지금 초기니까 저러는 거예요, 초기니까. 이게 가속되면요, 사람보다 훨씬 잘해요. 그러면 사람의 일자리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 로봇을 만드는 대기업 하나가 모든 걸 다 가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오냐고요? 당연히 오죠. 모든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 소비는 누가 한다고요? 사람만 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생산은 로봇이 할 수도 있고 자동화 될 수도 있고 한데 소비는 사람만 한다고요. 여태까지 돈은 생산서 벌었다고요. 이런 시대는 끝났다고요. 계속해서 로봇이나 인공지능 막 이런 게 만들어낼 거니까. 그런데 소비는 누구만 한다? 사람만 한다. 건강식품은 로봇이 먹을 것 같아요? 사람이 먹겠죠. 화장품은 로봇이 이쁘게 화장할 것 같아요? 사람이 하겠죠. 그러니까 소비는 사람이 하죠. 그 소비를 모아. 이 소비를 모은 게 자산이 돼. 유일한 수입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소비를 모아서 자산화하는 게 일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프로페셔널하게 하자는 거예요. 어설프게 가서 나도 좀 할 줄 아는데 이러지 말고 프로페셔널하게, 프로답게 그런 일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자산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 자산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소비가,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다 쓰는데 60만 원이더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12달 쓰더라. 그 사람이 50년 쓰더라. 그 사람이 우리 애기들하고, 애기 둘, 가정하고 같이 쓰더라. 이렇게 따지면요. 이게 얼마예요? 뭐 4억, 8억 되나요? 이게 자산이라는 거예요. 이 소비가. 이런 사람을, 이런 가정을 뭐 100가정 모았다. 그러면 800억. 800억 자산을 0.21%씩 캐시백 받는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럼 이 소비는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해야 되니까 발생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이도 이런 소비를 모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산을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몇 조씩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내 소비자들, 내 가족, 내 이웃들을, 지인들을 모아서 좋은 물건으로 내가 내 자산을 만들겠다. 그걸 프로페셔널하게 하자는 거죠. 자, 지금 한번 뉴스를 자세히 보세요. 이제 이대로 갑니다.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건 작은 파도라는 거예요. 얘는 쓰나미예요. 쓰나미는 왜 일어난다고요? 파도는 위에 바람 때문에 일어나지만 쓰나미는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파도는 동물들이 체크를 못하지만 쓰나미는 동물들은 다 체크해요. 왜? 지진이 일어나니까요. 땅이 막 갈라지고 밑에서부터 막 회오리가 쳐 올라오면서 위로 치어 올라오는 거예요. 쓰나미는. 그래서 동물들은 다 아는 거예요. 땅의 흔들림으로. 파도는 위에서 이게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그래서 쓰나미는 구조적인 문제라고요. 막 지각이 변동하면서 쏟아져 올라오고 있는데 위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은 못 느끼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동물들은 다 난리 났는데 지금 산으로 막 가고. 이 징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구조적인 거. 이 쓰나미 몇백 미터짜리가 지금 날아오고 있다고요. 이걸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 온다고요? 4차 산업을 그 피크. 4차 산업의 피크로 한 2023년 정도밖에, 2030년에서 35년 이 정도로 봐요. 10년이 채 안 남은 거예요. 피크가 되는 게. 2030년에 제가 항상 얘기했는데 안 믿었다가 보니 내연기관, 일반 자동차가 없어진다고 했다니까요. 그랬는데 독일이 벌써 2030년, 35년부터 안 쓴대잖아요. 일반 자. 오고 있어요. 법률로 벌써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뭘 해야 되는지. 이 쓰나미가 막 오고 있는데 나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는 기회인 거예요. 어떤 기회가 우리한테 있는지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이 딱 악물고 우리 인생 세대에 이 기회가 왔다는 걸 감사하고 한번 달려보자고요. 예, 마치겠습니다.